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교화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치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 장학사님 다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 이제 제가 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1부에서 제가 이제 맡은 순서는요. 진짜 입시에 대한 정보는 이 다음에 이제 정재현 선생님께서 2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1부에서는 지금 2020 학년도 입시니까 지금 현재 고3을 기준으로 지금 한 달이 지났죠. 고3 생활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건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건지, 반성의 시간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가요.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겪는 고3 생활.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고3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 3월 한 달간, 나는 정말 그 한 달간 원 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것도 좀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고3에 대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딱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저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도 보통 이제 수학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단 굳이 비싼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EBSI를 활용해서 수학 공부 내지는 수능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요. 바로 처음 겪는 고3 생활인데요.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뭐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가 이때예요. 4월 학평을 지금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4월 학평 시험이 있어요. 3월, 4월 지금 학평이 있고요. 5월에는 이제 4월 말에 있죠. 중간고사가 있고요. 6월에는 우리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평이 있습니다. 6월 말쯤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고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7월 학평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는요. 학생들이 대부분 이때 수시에 대한 생각을 하죠. 맞아요. 서류 준비합니다. 자소서 쓰느라 바빠요. 그리고 나서 9월 모평이 있죠. 9월 모평이 끝나자마자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때도 서류 마무리하느라고 막 지금 아직 가늠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아까 물어보니까 고3 학생들이었는데 아직 가늠 안 되죠. 엄청 바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신 차릴 것 같아 하면 10월 학평입니다. 그럼 수능이에요. 정말 보시면 너무 일정이 어때요? 힘들겠죠. 1학년, 2학년 때는 모의고사 몇 번 없고요. 중간 기말고사 한 학기 2번 보면 다였어요. 그죠? 고3은 말 그대로 시험의 연속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녀분들이 힘들죠. 힘들고 옆에서 막 좀 이제 예민하고 날카롭고 비유도 좀 맞춰줘야 되고 막 힘드시겠지만 사실 지금 고3 학생들은 더 힘들어요. 매달 심지어 한 달에 2번 시험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뭔가 이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큼 멘탈도 무너지고 아마 1년간이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1년간의 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이제 에피소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현재는 담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3학년 담임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고3인 학생들은 처음이지만 저는 고3이 여러 번이에요. 왜? 고3 학생들을 매년 지도했으니까. 그럼 1년간에 대부분 3학년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 졸업까지 오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 그래서 먼저 안 좋은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선 혹시 지금 3월 학평이 끝나고 4월 학평 전인데 혹시 담임선생님하고 지금 상담을 한 번이라도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저 대부분 손 들었네요. 학생들은. 그렇죠. 저도 첫 상담할 때가 떠올라요. 첫 상담할 때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 꿈이 뭐야? 여기서 말한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꿈이 아니거든요. 고3이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거죠? 너 무슨 과 갈래?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럼 이제 학생들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얘기해요. 저 무슨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뭘 내미냐면요. 3월 학평 점수를 보여줘요. 3월 학평 점수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은요. 그 점수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쓰는데요. 입력을 딱 하면 정시로서, 순수하게 정시로서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슬슬 안 좋아지겠죠. 학생들은 이제 인상을 쓰게 되고 선생님과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이제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때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요 정시로 갈래요. 저는 내신 성적 별로 안 좋으니까 앞으로 모의고사만 열심히 대비해서 어떻게든 정시로 올해 안에 무슨 대학 이상을 가겠습니다. 지금 3월 점수가 여기거든요. 1번부터 10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대학을 서열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점수로 우리가 입학 점수, 평균 점수를 매겼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3월 학평이 예를 들어 5번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근데 학생이 말하는 대학은 1번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고요. 오른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정시예요라고 말한 그 학생은요. 그렇게 말한 학생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는 정시로 어떻게든 대학을 갈 테니까 앞으로 저 불러서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라는 자기 방어거든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제가 이게 안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시면 내신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다기보다 크게 뭐 보통 이제 수능 100%를 뽑으니까 그러다 보면 첫 시간에는 수업을 조금 듣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3월 말이니까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슬슬 수업 시간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이제 수학인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수학 이제 막 열심히 아이들하고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저기 몇 명 학생들이 영어책을 꺼내놓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영어 시간에 보면요. 또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친구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과목이라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 보세요. 선생님은 계속 수학 얘기하는데 영어 공부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맞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슬슬 잡니다.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깨우겠죠. 처음에 몇 번 깨웁니다. 근데 막 이제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깨우기도 솔직히 좀 겁도 나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쭉 가죠. 그러다가요 9월이 되면요 8월 말부터 9월이 되면 9월 초죠. 올해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 정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학생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옆에 친구를 보거든요. 중학교 때 나 얘보다 훨씬 잘했는데? 근데 얘는 2번, 3번 대학을 수시 원서 접수를 하네? 1번, 2번, 3번 대학 수시 원서 접수를 하네? 나는 왜 못할까? 정시라고 말했던 그 학생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원서 접수를 같이 하게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물론 이제 담임생 입장에서는 합격을 바라겠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수능이 끝났어요. 12월 달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끝났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뭐가 남았죠? 이제 정시가 남았죠. 근데 처음에 1번이 목표라고 했던 학생이 5번의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5번을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학생한테 너는 5번 대학 가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처음에 너가 정말 1번이 목표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진 못했지만 꼭 1번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시 도전해. 예. 내년에 다시 해. 내년에 다시 하는 거 늦지 않았어. 어른들이 보기엔 19살, 20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1년, 2년 늦었다고 해서 뭐 인생의 실패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수능 이후에는 또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수능이 끝나면 아이들이 너무 이제 자유로운 해방감 때문에 학교에 온 학생이 많지 않아요. 노는 즐거움을 한 달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2월 말에 올해도 12월 말에 정시 접수가 있을 텐데요.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나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갈까?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때 꼭 이제 뭐 합리화를 하죠. 아, 꼭 대학 인생의 전부야? 그거 맞아요. 전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하필 그 시기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안 좋은 사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 좋은 사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안 좋은 사례는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수시로만 가야 하고요. 수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시가 보통 지금 7대 3이라고 하니까 지금 7을 더 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는 수시가 재학생들한테 당연히 유리하고요. 수시를 노려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학생이 시작점이 잘못됐죠. 나는 무조건 수시로만 갈 거니까 이것만 준비할 거야. 이게 왜 잘못됐냐면요. 3월 학평 결과가 있고요. 4월 학평 결과가 있고 6월 모평 결과가 있고 제 손모양을 보세요. 3월 학평 결과가 있고 4월 학평 결과가 있고요. 6월 모평 결과가 있고 7월 학평 결과가 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안 좋은 사례라고 했죠. 통계적으로 그래요. 사실 3월이 이런 말하면 너무 좀 안타깝겠지만 많은 학생들의 3월 학평 점수가요.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담임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평시험, 모평시험이 끝날 때마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시험 점수의 결과와 지금까지 봤던 내신의 결과를 가지고 너의 라인은 이 정도인데 우리 좀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다짐의 시간을 갖죠. 근데 나는 처음부터 수시만 100% 그것만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마의 기간. 이게 불이 들어오나 모르겠는데 아, 나오네요. 여기 마의 기간. 이때 8월과 9월 초입니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던 학생도요. 8월 달이 되면 보통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길면 한 달까지도 준비합니다. 서류를 만드는데. 자기소개서 여러분 뭐 처음 써본 친구들 많겠지만 아직 안 쓴 친구들 대부분이겠죠.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올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다시 보고 그러다 보면 한 달 가까이 걸려요. 자기소개서도 써야지. 수능 준비도 해야지. 시간은 유한한데 몸은 피곤하고 그 이유가 어떨까요?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학생도 9월 모평 내지는 10월 학평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췄다던가 아니면 수능에 상관없는 전형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종합전형 그렇죠.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합격을 하면 정말 다행인데 만에 하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정시를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1년 다시 도전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학생들이 악순환인데 이게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어떤 악순환이냐면요. 재학생 시절엔 수시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재수를 하죠. 재수를 하면 정시에 올인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올해 한 번에 끝낼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시와 정시는 자 앞에부터 지금 먼저 나왔는데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
자, 노란 선이 있고요. 까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요 빨간색이 뭐겠어요? 상향 지원이겠죠. 예, 그리고 이 아래 초록색은 뭐겠어요? 약간 하향이라고 하긴 수시에서는 하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요. 별개의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담임선생님들의 상담 원리가 이래요. 이 노란색이 바로 뭐다? 정시 위치다. 내가 수시에서 안 됐을 때 수능으로 대학에 가면 1번부터 10번 중에 내가 몇 번을 갈 수 있을까? 최소한 수시는 그거보다 위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위를 쓰되 어느 정도 선까지 범위를 정할래?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죠. 다 6장 모두 다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얼마나 기회를 잃은 거죠. 올해 안에 가야 된다라는 가정 하에 보면요. 균형이 있는 조화로운 지원을 위해서는 정시와 수시를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학생 입장에선. 내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왜 수능 공부를 할까요? 이 노란색 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능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수시를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그 이유가요. 잘 알고 있죠. 내년에 뭐가 바뀌죠?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기하 벡터 배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학년도에는 그렇죠. 교육과정이 싹 바뀌어요. 특히 수학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수능 체제는 그대로예요. 가형과 나형이 그대로 있어요. 수학 과목 바뀌죠. 이 미적분투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에 대응이 되는 과목 수학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는 없어졌네요. 그 다음 연도 고등학교 1학년 보세요. 이때는 어때요? 아예 수능 체제 자체가 교육과정에 맞게끔 싹 바뀝니다. 웬만하면 지금 4월이에요. 4월 초예요. 그죠? 5월부터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짧은 시간 아닙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충분히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올해 안에 뭐 하자? 끝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범하고도 특별한 미션 잘 새겨 들으세요. 별거 아닌 얘기예요. 상당히 평범한 얘기인데 현재 고3 학생들이 잘 못 지키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침야독. 무슨 뜻이죠? 낮엔 자고 밤에 공부하고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경우는요. 주침야폰. 공감하십니까? 사실 저도 어른인 저도 최근에 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하고요. 끝나고 나서 EBS에 가서 수학 강의 열심히 합니다. 그럼 집에 오면 밤이잖아요. 씻고 오늘 일찍 자야지 누워요. 12시에 예를 들어 누웠어요. 그럼 12시에 자야 되는데 잠드는 시간은 1시, 2시예요. 어느 순간 제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1시간 가고 그렇죠. 아마 고3 학생 중에 이 주침 야폰만큼은 절대로 지금부터 내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자는 게 상당히 평범한 얘기인데 왜 우리는 이걸 실천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지? 심야에는 자야 돼. 밤에는 공부하잖아요. 1시 전에는 자야죠. 밤늦게 학교 오면 애들이 다 졸고 있어요. 힘들어서. 조는 학생들은 다행이에요. 엎드려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저라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점심 시간에 잠깐 낮잠도 잘 수 있고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늦은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누구죠? 유현진 선수죠. 유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지금 승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4일 간격으로 등판했느냐 5일 간격으로 등판했느냐에 따라 본인의 루틴이 달라진대요. 최상의 실력, 최상의 공을 던지기 위해 3, 4일간 자기만의 리듬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학습 루틴이라는 거. 지금 고3 학생들 지금 4월이에요.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본인만의 학습 루틴 찾았나요? 아마 제 생각엔 리듬이 무너졌을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열심히 해, 공부. 아, 오늘 잘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뭐야? 피곤해. 아, 자야지. 들쭉날쭉 할 거예요, 아마도. 지금부터는 다른 거 말고 내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루하루 꾸준하게 수능 전날까지 갈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상쾌하지? 몇 시에 어느 교실에 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해야 그 시간에는 뭘 해야 오늘 하루를 뭔가 잘 시작한 것 같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그 루틴대로 수능 전날까지 꾸준히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있죠? 안 좋은 사례. 근데 한 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그랬어요. 한 반에 제가 여태까지 고사 다니면서 때 한 반에 한 4명, 5명? 그래도 꽤 있는 거예요. 4명, 5명은 올라가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게 있어요. 항상 표정이 한결같아요. 수능 전날인데도 한결같아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에 올인할래요 했는데 9월 달에 갑자기 마음이 바뀐 아이들도 있다더라. 대부분 생기부는 1학년, 2학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난 3학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거든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입시에서 3학년 학생이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안 해? 뭐라고요? 맞아요. 나 고고 수특 이런 줄 알았네. 교과 세특입니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써주는 그 학생의 특징이에요. 그럼 교과 세특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PR해야 되죠. 그럼 자기 자신을 PR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임팩트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질문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예요. 목요일입니다. 그저께 오늘 토요일이니까 금, 토 맞죠? 목요일 날 7교시인가 오후에 실제 수업 장면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학생 동의를 얻고요. 잠깐 촬영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 발표할 때 아무도 이런 말 안 하시길래 제가 정말로 사고를 포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명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평면에 있는 사실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 나오다 말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제가 갖고 왔을까요? 발표인데 그냥 발표가 아니에요. 단순히 발표라고 하면 써줄 말이 별로 없어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발표했네?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의 세특이 다 그럴 거야 그러면. 그죠? 여러분만의 생기부가 되려면, 나만의 생기부가 되려면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보여드린 건요. 그 학생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만큼은 제가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하 벡터라는 과목을 지금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당 6시간이라는 시간이 꽤 여유가 있어서 4시간 정도는 진도를 나가고요. 1시간 정도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제가 돌려주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시간을 준다는 건 네가 원하는 무언가를 다 PR을 해봐. 발표도 좋고 보고서도 좋고 기하 벡터라는 과목에 관련된 무엇이든 좋아. 네가 나에게 그걸 보여준다면 나는 그 내용을 생기부에 내가 다 적어줄게.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PR을 하기를 꺼리죠. 예, 써줄 말이 없죠. 그러면 말을 만들어요. 어떻게? 상투적으로. 우리 복붙이라고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세특은요. 올해 재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제 머릿속에 있겠죠. 예, 작년 졸업생 중에 하나의 세특을 제가 쓴 세특입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기하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함. 뭐 그런 말들 다 좋은 말이죠. 수학책을 많이 읽었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두 줄로 줄이면 발표했다. 두 번째는요. 예, 수학 좋아한다. 그거죠. 예, 이 사례가 이거 찍지 마세요. 이거는 좋은 사례 아니에요. 찍으셔도 되는데 제가 좋은 사례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예, 쓸 수 있는 생기부예요. 이거 좋은 말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죠?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와 근거예요. 예,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쓴 생기부지만 안 좋은 사례 앞부분이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붙으면 좋은 생기부가 돼요. 이 뒷부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말이 많죠. 예. 아까 여기 이과 학생들이라 그랬는데 이해되죠? 예, 이해.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앞에서 제가 수학책을 읽고 수학을 좋아하네? 여러 가지 방법 해결했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지?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죠. 이걸 보면 그냥 상투적으로 쓴 게 아니구나.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내용적 요소, 이 근거가 하나의 면접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면접 일반 면접이 있다, 심층 면접이 있다, 이런 입시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2부에서 해주시겠지만 보통 이제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면접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과를 만약에 지원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면접과는 이제 또 학교마다 다르겠죠. 입학사정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공에 학과장님이 보통 계시거든요. 그럼 수학과 학과장님이라고 하면 교수님이잖아요. 보고 선형근사? 테일러 급수? 이게 웬 말이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럼 준비된 답변 나가겠죠. 면접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겠죠. 예. 면접관의 질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3학년 때는 나만의 세특, 나만의 생기부를 만들어서 면접거리를 거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기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학습, 루틴. 예. 두 번째는요. 교과, 세특. 예,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신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수학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게 추상적인 얘기보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수학 문제도 중간에 나오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17, 2018, 2019 대수능에 대한 성적 비교예요. 가형과 나형, 이과와 문과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죠? 문과 학생들이 지금 나형 선택하거나 아니면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오해가 수학은 중요하지 않아. 국어 영어가 더 중요해. 국어 영어 중요하죠, 당연히. 사탐 중요하죠. 하지만 문과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질적인 비중이에요. 양적인 비중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요. 점수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거 말고요. 표라고 써 있는 거. 뭐죠?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밑에 2017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가형 1등급 표준 점수가 124였습니다. 나형 1등급
131점입니다. 7점 차이는요, 무시할 수 없어요. 예. 혹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과 학생들 중에 그럼 다 나영으로 무조건 시험 볼까? 그건 좀 다르죠, 경우가. 예, 나영으로 시험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가산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특히 문과 학생들, 나영 보고 있는 문과 학생들. 지금부터 해도요,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예,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뭐부터 공부해라? 개념부터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봐. 실전처럼 연습해보면 수능 잘 보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예. 하지만 단순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 부분을 개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보통 개념 공부할 때 수학 공부는 아이들이 공식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이렇게 풀어. 하지만 수학 과목도요. 한국사나 사회탐구 과목처럼요. 개념 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쉬운 얘기, 예를 들면 과목을 하나 말해볼까요? 미적분원. 미적분원에서 단원이 4개가 있어요. 단원 4개를 다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순서대로 많지가 않아요. 수열의 극한부터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이에요. 갑자기 제가 수학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왜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지? 그 다음에 왜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니까. 함수는 수열을 확장한 개념이니까. 그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우고 나서 왜 미분을 공부해야 되지? 미분을 그렇죠.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적분을 배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적분이 먼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게 현대 수학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아주 큰 숲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럼 수열의 극한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수열의 극한과 급수예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왜 수열의 극한이라는 큰 단원 아래 들어있을까? 급수는 뭐니까?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그것도 수열의 극한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럼 급수라는 거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제가 수학 수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 그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수까지 왔어요. 그러면 급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의 성질이 성립해요.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의 극한이 0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구조화된 그림,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스로 완벽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내가 어떤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틀린 문제 왜 틀렸지? 분석하면서 나는 이 공식을 몰라서 틀렸구나. 이게 아니고 이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어떤 큰 개념으로부터 이 작은 개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내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럼 난 이 부분만 뭐 하면 되지? 채우면 되겠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쓴 이 수능 개념 교재 하나의 그림인데 이런 식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개념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자, 기출을 분석하는데 역시 수학 과목의 경우에서는 21, 29, 30 킬러라고 하죠. 고난도라고 하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27문제는요. 비슷해요. 기출문제 3개년도를 딱 펴놓고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기출만 열심히 풀어도 27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아까처럼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27문제 맞추면 몇 점이죠? 88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문항 번호가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고3 학생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문항 번호의 의미란 내가 15번을 틀렸네? 그거 하고요. 내가 28번을 틀렸네? 다른 느낌이에요. 15번은 15번 나름대로의 난이도와 나오는 단원과 이런 것들이 그 범위가 국한된 게 있고요. 28번은 28번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 제 얘기에 끄덕끄덕 하고 있는 학생들 몇 명 보이는데 그 친구들은 기출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알거든. 아, 이 번호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기출은 그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기출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할 때도요. 2020이죠 지금 수능이. 2019, 2018, 2017까지만 우선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016, 2015, 2014로 내려가면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비슷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최신 출제 경향이랑 너무 먼 얘기인데 얘는 출제될 확률이 0.00001%인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고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순서는 반드시 3개년도 기출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출을 분석한 다음엔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 요 얘기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목요일 날 그 수업한 거 영상을 찍었잖아요. 찍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딱 나오는데 다른 한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뭐? 이제 다음 주면 4월 학평인데 제가 조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4월 학평 점수가 정말 잘 나올까요, 선생님?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기출문제를 푸는데 실전 모의고사처럼 풀어. 100분을 잡고요. 우선 전년도 기출부터 4월 학평 기출을 쫙 출력해서 나는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100분간 문제를 풉니다.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각이 30분, 60분, 80분, 90분이 됐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복귀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채점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은 채점을 어떻게 하죠? 맞았네? 틀렸네? 맞은 거 틀린 경우는 해설지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다시 풀어보고 그쵸? 하지만 채점하는데 최소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했죠. 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많은 학생들이 못하거든요. 이렇게 100분이 너무 힘들어요. 시험 보는 100분은 할만한데 채점하는데 100분이 힘들어요. 왜? 내가 100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10번 문제를 맞았어요. 근데 내가 맞은 거고 맞은 문제고 맞은 개념인데 이걸 내가 다시 봐서 나한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 수도 있고요. 다른 거기에 나와 있는 함수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이 뭐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문제를 제외한 27문제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학평은 이제 연도가 다르니까 2018, 2017, 2016까지 남은 기간 연습을 한다면 너는 분명 이번 학평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오늘 토요일이죠? 숙제가 생겼죠? 오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화요일이네. 4일이나 있네요. 하루 정도는 중간에 한번 쉬고요. 3개년도 기출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개념의 구조와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실전 대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맞은 문제도 다시 보자.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긴장했나 봐요. 맞은 문제도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 하나의 사례예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7월 학평 미적분 2문제입니다. 15번 4점짜리 문제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때 당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찍어서 풀었어요. 100명이 맞았다라고 하면 90명은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찍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 학생들은 본인들이 찍어서 맞춘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보죠? EBS에는요. 풀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7월 학평 예를 들어 클릭하면 그 밑에 문항별 분석, 해설 강의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제가 몇 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당시 7월 학평 해설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저네요. 자, 보시면 자 표정이 안 좋네요. 보시면 아까 그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얘하고 이 친구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C라고 하는 점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얘네들이 같다라고 풀면 여기거든요. 요 방정식. 요 x자리 이 x값을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 x값을 어떻게 찾지? 고민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얘를 어떻게 찾냐면 이 x값을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냐면요. 하나하나 지금 원래 밑에 보기가 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요. 거꾸로 대입해서 넣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15번인 거예요. 15번이 어떤 사점이죠? 쉬운 사점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점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왜 다시 안 보냐는 거예요. 다시 그 개념을 15번이 아니고 20번 문제로 바꿔서 출제가 된다면 풀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자. 네, 표정이 안 좋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제대로 풀었니? 찍어서 맞은 건데 그런 표정입니다. 제대로 풀려면 원래는 얘는 역함수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이 아이디어가 쉬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문제로 준킬러라고 하는 고난도 문제를 얼마든지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수능 특강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 뭐 이런 이야기보다 어떻게 반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영어나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계율에 대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과목은 뭐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모르겠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학생들. 그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계율 70% 아니 비연계 문제도 다 연계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시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대부분 꼼꼼하게 풉니다. 그죠? 그 두 번째 풀 때는요. 내가 예제와 유제와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를 쭉 풀었을 때 그 문제들 다시 보면서 아까 개념이 구조화됐다 그랬죠. 머릿속에. 단원별로 그 안에 가지치기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그 아이디어상의 개념들로 이 문제들을 묶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연습이 되면 마지막에 세 번째 반복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만점 받는 비결이에요. 요 마지막이. 수특 문제를 보고 다시 세 번째 봤을 때는 자기가 여태까지 분석했던 기출문제들 중에 몇 문제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잘 스쳐 지나가지 않는데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역시. 아까 제가 가형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나형입니다. 자, 현재 2020 수특에 있는 188쪽이 있습니다. 미적분 원 내용에 있는 레벨 3의 1번 문제예요.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어려워. 레벨 3니까.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봐도. 이거 어떻게 풀어?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여기 뭐야? G의 X 빼기 N이라고 하는 평행이동 느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야? 얘는 극한이에요. 극한인데 SN의 극한입니다. 이게 등비급수란 얘기인데요. 2018입니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수능 30번입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레벨 3 1번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딱 풀고 나서 나는 왜 재작년 수능 30번이 떠오르지? 왜 떠올랐을까? 뭔가 연계된 느낌이 있으니까 떠올랐겠죠.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얘보다. 30번이니까. 예, 해설하려면 30분 넘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왜 떠올랐죠? 일단 느낌을 보세요. 여기 함수가 어떻습니까? 예,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예, 두 문제풀이의 공통점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역시 제가 나오네요. 그죠? 예. 네. 네. 레벨 3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등비급수의 활용이거든요. 미적분 원 뒷부분에서. 학생들이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2018 수능 30번 문제 역시요. 예. 원래는 대부분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해설지는 대수적으로 다 계산해서 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아까 그 레벨 3 1번처럼 뭐다? 등비급수의 활용 그림과 같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이 어때요? 비슷하죠. 풀이의 그림이. 예. EBS의 송광균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아니고요. 예.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강좌인데요. 이게 수학에서 할 수 있는 그 예능 강좌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서 한 5명 정도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갖다 놓고 70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보여주면서 토크쇼 하는 그런 강좌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특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기출문제하고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1등급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득점 원하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방법 잘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 방법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개념의 구조와 마인드맵 같은 거, 예, 그리고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해라.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맞은 게 아니다. 예, 라는 교훈.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예, 라는 걸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런 공부를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EB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BS에는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공부 방법을 해낼 수 있는 콘텐츠들. 네, 첫 번째는요 EBS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모든 커리큘럼입니다. 상당히 많죠.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딱 보이죠. 연계 교재, 연계 강의. 왜 어때요? 다른 강의들도 많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얘기는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도 엄청 많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외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수시를 대비하는 자소서, 면접, 논술, 심지어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많은 강의와 많은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강좌들이죠. 뭐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가서 접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요. 우선 듀나 공감이라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힐링을 받고 싶어. 내지는 난 좀 쉬고 싶어. EBS에선 그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여기 꿈장학생이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부하다 힘들 때 EBS 홈페이지 딱 누르신 다음에 EBS 검색창이 있어요. 그냥 물론 이제 다 누르면 힘드니까 검색창에 그냥 꿈장학생 치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이 몇 개가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딱 클릭해서 보면 동영상이 한 6분에서 7분짜리거든요. 6분에서 7분을 딱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힐링이 막 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와요. 예. 피곤할 때 학생들 보시면 학습 의욕이 막 뿜뿜 솟을 거예요. 꿈장 학생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그 수많은 강좌 속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강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부족한 과목 이런 부분을 클릭하시면 추천되는 강좌도 나오고요. 아니면 이도저도 힘들다라고 싶으면 EBS에서는 AI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단추라고 있어요. 단추. 인공지능 클릭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로드맵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맞춤형 커리큘럼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선생님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죠.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하시면 수강 후기를 통해 얼마든지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요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EBS에서 학생들 이걸 잘 몰라요. EBS는 강의만 있는 줄 아는데 대입 정보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수시나 정시 원하는 정보가 있고 내지는 나만의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개개인의 맞춤형 입시 상담 비밀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해주는 선생님들이 전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입시 전문가 선생님이세요. 아무나 들어와서 막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입시 설명회는요. 아까 막 사진 찍으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2주 뒤에 EBS 홈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와서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놓친 부분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한 말씀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공부는요. 쉽게 얻으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결과는. 하지만 내가 힘든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렵게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 의외로 그 결과는 쉽게 올 거예요.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입시 설명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